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조금 어수룩한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 당신 속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느림보가 들어있다. 그 느림보가 당신에게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이마에 주룩주룩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응시하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입니다. 이 책은 글쓰기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 깊이 숨겨진 위대한 나를 찾는 과정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진솔한 에세이 같기도 하고 영상책 같기도 하고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986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저자인 나탈리 골드버그는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에 글쓰기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자 글쓰기 강사이자 시인이자 또 소설가입니다. 글쓰기를 지도하며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고요. 특히 단순히 글쓰기 노하우만이 아니라 진짜 창조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우리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 일깨워줘서 제가 더욱더 애정하는 책입니다. 이전에 이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주옥 같은 부분이 많아서 어느 부분을 들려드릴지 고민이 무척 많았는데요.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좋은 부분들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 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면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작가란 무엇인지, 글을 잘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 작가는 인생을 2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이 있다. 길에서 만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건널목을 건너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넥타이를 매는 그런 일상생활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활의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다시 곱씹는 2번째 인생이다. 이들은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면밀하게 음미한다. 삶을 이루고 있는 재질과 세부 사항을 들여다본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우산을 펴들거나 비옷을 꺼내 입고 또는 신문으로 머리를 가린 채 걸음을 서두른다. 하지만 작가는 노트와 펜을 들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리고 웅덩이를 바라본다. 웅덩이를 채우는 빗물과 가장자리에서 튕기는 물방울 하나하나를 관찰한다. 작가가 되려면 엉뚱하고 미련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일까? 바보만이 비를 맞으며 웅덩이를 지켜볼 테니까. 똑똑한 사람이라면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 비를 피할 것이다. 하지만 바보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거나 시간에 맞추어 직장에 도착하는 것보다 빗물이 고이는 웅덩이에 훨씬 흥미를 느낀다. 결국 당신은 돈을 버는 일보다 글을 쓰기 위해 바보가 되는 것도 무릅쓰는 글쟁이의 인생에 더 많이 끌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들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다. 글을 쓸 시간이 많을 때 나는 아주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 반대로 시간에 쫓겨 정작 자신이 원하는 일도 못하고 있는데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면 그야말로 거지가 된 기분이다. 월급쟁이들은 시간과 돈을 맞바꿔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작가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지키고 있으며 그 시간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을 팔아 돈을 벌지 않는다. 이들에게 시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같은 것이다. 누군가 찾아와 그 땅을 팔라고 하면 제정신이 있는 작가라면 결코 그 땅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땅을 팔면 자동차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되면 조용히 안식을 하고 꿈을 꾸는 데 필요한 장소는 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조금 어수룩한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 당신 속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느림보가 들어있다. 그 느림보가 당신이 모든 것을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당신에게 어딘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이마에 주룩주룩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빗물이 고인 웅덩이를 응시하게 만든다. 잘 쓰고 싶다면 잘 들어라. 내가 6살이었을 때 브루클린에 있는 사촌 언니네 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했던 적이 있다. 바깥은 어둠 속인데 오 내 사랑. 하지만 노래의 첫 소절을 끝내기도 전에 내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9살짜리 사촌 언니는 내 어머니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실비아 이모, 나탈리는 음치야. 제대로 맞는 음정이 하나도 없잖아. 그 후 나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악 감상까지 멀리하게 됐다. 라디오에서 멋진 브로드웨이 뮤지컬 합창곡이 흘러나와도 나는 그저 노랫말을 들을 뿐 멜로디를 따라 부르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고 친구들 사이에는 곡조를 듣고 제목 알아맞히기라는 게임이 유행하게 됐다. 내가 영화 남태평양의 삽입곡인 봄보다 더 젊었던 그때를 허밍으로 부르자 친구들은 그게 어떻게 그 노래냐면서 배꼽을 잡고 숨이 넘어갈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음악은 근본적으로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세계였다. 나는 음치였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발이 없거나 손가락 하나가 잘린 것처럼 음악 세계와 친해지기에는 치명적인 장애였다. 하지만 몇 년 전 나는 드디어 노래 수업을 받게 됐다. 나의 음악 선생은 세상에는 음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의 90%는 청음입니다. 당신은 먼저 제대로 듣는 법부터 배워야겠어요. 만약 음악을 온전하게 듣는다면 그것이 온몸을 채우게 되고 자연히 입을 열어 노래를 할 때 음악이 자동적으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말이었다. 몇 주일 후 나는 일부러 친구와 같이 노래를 부를 기회를 만들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음을 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됐다. 글쓰기 역시 90%는 듣기에 달려있다. 열심히 들으면 당신을 채우고 있는 내면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자연히 나중에 글을 쓸 때 당신은 그 내면의 소리를 저절로 분출시킬 수 있게 된다. 내면의 진실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글쓰기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당신은 그저 식탁 건너편에서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곳의 분위기가 내는 소리와 의자와 문이 말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문 너머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도. 계절이 만들어내는 음향과 바람에 실려오고 있는 온갖 색상의 음향을 받아들여라. 과거와 미래와 현재 당신이 있는 곳에 귀를 열어두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온몸으로 당신의 위장과 심장과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들어라. 듣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이 더 깊이 들으려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아무런 편견 없이 사물이 가는 길을 받아들일 때 그 사물에 대한 진실한 글이 태어난다. 만약 당신이 사물의 이치를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은 셈이다. 랍비인 잘만 샬처는 라마재단의 한 강연회에서 자신이 랍비 학교를 다닐 때는 학생들이 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랍비가 되려는 학생들은 필기 없이 단지 강의를 듣고 수업 내용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처럼 글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방법이다. 왜냐하면 작가는 사물의 진실을 읽는 이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고 따라서 마음에다 사물에 대한 기록을 해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한 작품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나는 가끔 학생들에게 기억해내라고 주문하곤 한다. 방금 읽거나 쓴 글을 기억해내서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해보세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을 기억해내세요. 제발
그녀가 농장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그보다 훨씬 상세하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들판에 서 있으면 나는 소보다 더 외롭다. 이렇게요. 열심히 들어주되 어떠한 비평도 가하지 않는 이런 듣기 훈련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말하려는 진정한 의미와 영상을 일깨워준다. 이런 식의 청취 훈련은 당신의 현실과 당신 주변의 현실을 반영하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어준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많이 읽고 열심히 들어주고 많이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냥 단어와 음향과 색깔을 통해 각각의 열기 속으로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그 살아있는 느낌이 종이 위에 생생히 옮겨지도록 계속 손을 움직이라. 작품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작품을 읽는 것은 글에 좋은 영향을 준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무언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근원을 찾아가야 한다. 17세기 일본의 유명한 하이쿠 시인인 바쇼는 나무를 알고 싶으면 나무한테 가라고 말했다. 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은 시를 읽고 시를 들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시를 분석함으로써 시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저 시가 당신의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라. 위대한 선승인 도계는 안개 속을 걷는 사람은 안개에 젖는다고 했다. 그러니 그저 듣고 읽고 쓰라. 당신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조금씩 당신만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그냥 흐르는 대로 운율에 맞춰 노래하고 쓰라. 이야기 친구를 만들라. 마음에 맞는 친구에게 당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 알부퀘르크에서 지냈던 시절에 대해서, 친구 케이트와 함께 뉴멕시코주 아로요 세코에 있는 닭장에서 좌선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어머니가 매일 아침 코티즈 치즈와 토스트를 먹던 모습에 대해서 툭 터놓고 말해보는 것이다. 친구가 열심히 귀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이야기에 색을 입히고 싶어질 것이다. 과장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악의가 없는 기가 막힌 거짓말을 보태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상대가 진짜 친구라면 당신이 10년 전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도 일일이 따지지 않을 것이다. 친구는 벌써 이야기에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함께 점심을 먹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지난달에 들었던 가장 재미있는 소문이 뭔지 알려줘.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면 꾸며서라도 해봐. 뉴욕에 살고 있는 단편작가 그레이스 팔레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작가는 모든 소문과 지나가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책임이 있다. 이야기꾼은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배워나간다. 이야기를 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이야기 만들기는 글쓰기 훈련의 자원이다.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무엇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고 무엇이 지루하게 만드는지 의사 전달력과 표현력을 배우게 된다. 나는 웃으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잔인하고 못된 추문을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그저 인생이란 무엇인지 일상의 단면들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다. 우리가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이유는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탐욕과 질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경탄하고 애착을 가지기 위해서다. 미네아폴리스 중심가에 있는 뉴 프렌치 바에서 글 쓰는 여자친구에게 내가 불교도가 된 이유를 말하던 날이 생각난다. 나는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 그 친구는 너무도 열심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야기에 열을 올릴 수 있었다. 그때 내가 앉았던 식탁의 테이블보가 무슨 색인지, 포도주 잔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훌륭한 소설의 재료가 들어있으며 이 이야기를 소설로 써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작가들은 새로운 글감을 찾아낸다. 한 번은 친구에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오,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미쳐 있어. 그즈음 미스터리 소설을 쓰던 친구는 당장 이렇게 되물었다.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어떻게 미쳐 있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줘.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작가는 일반적인 묘사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작가는 어떤 사건에 대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를 원한다. 다른 친구에게서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집을 나간 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변해서 돌아왔는데,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다시 세 군데의 고장을 돌아다니며 교회의 돈을 횡령해 식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고 한다. 내 친구 개인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정말 멋진 이야깃거리라고 말했다. 친구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글쓰기의 재료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말하기는 혼자서 펜과 종이만을 상대로 보내야 하는 길고 긴 창작의 시간에 앞서 하는 준비운동이다. 당신이 수없이 누군가에게 말했던 이야기들을 목록으로 만들어보라. 그것으로 글쓰기의 많은 부분은 이미 이루어졌다. 작가는 위대한 애인이다. 한 학생이 말했다. 전 요즘 해밍웨이만 읽어요. 해밍웨이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두려워요. 나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리고 점점 해밍웨이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려는 사람들은 늘 자신이 누군가를 모방하려 들기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걱정을 한다. 하지만 쓸데없는 걱정이다. 글쓰기는 공동체의 산물이다. 일반인들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작가는 절대 불을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은 완전히 혼자만의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솔직히 아주 화가 난다. 우리는 앞서 있었던 모든 작가들의 짐을 나르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 이념, 그리고 대중문화 모두를 끌어안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글쓰기 안에 용해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작가들은 위대한 애인이다.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과 수시로 사랑에 빠진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글쓰기를 배우는 방법이다. 그들은 한 작가에게 다가가 그가 쓴 모든 작품들을 통해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휴식을 취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읽고 또 읽는다. 자신에게서 빠져나와 다른 누군가의 피부 속으로 옮겨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사랑하게 되는 능력이 당신 안에 있는 능력을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다. 남의 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신을 더 크게 해줄 뿐 절대 남의 것을 탐내기만 하는 도둑고양이로 만들지 않는다. 다른 작가가 쓴 글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 것으로 변해가면 당신은 글을 쓸 때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대한 연인들은 자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다. 아프리카의 푸른 언덕을 읽을 때 당신은 사파리 여행을 떠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된다. 또 때로는 섭정관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제인 오스틴이 되기도 하며 뿌연 먼지 낀 텍사스 마을을 걷고 있는 레리 맥머티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품은 그냥 글을 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글쓰기는 다른 작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질투심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군가가 대단한 작품을 썼다면 그가 작품을 통해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 당신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다른 작가들을 나와 분리된 존재로 여기지 말라. 그들은 훌륭한데 나는 형편없어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작품은 좋아지기가 힘들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나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모두 형편없는 글쟁이들이야. 이런 지나친 자만심으로는 절대 훌륭한 작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 작품에 대한 비평에도 귀를 막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들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하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은 많은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잠시 그들의 경로를 따라가면서 배우면 돼. 얼마나 솔직하고 마음 편한 고백인가. 다른 작가들과 동지가 되어라.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한 부분만을 찾아내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자신에게만 틀어박힌 존재가 되는 것보다 자신을 통해 많은 목소리를 반영시키는 작가들과 동지감을 느끼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어 두 팔로 세계 전체를 담는 글을 써야 한다. 거친 황야에서 홀로 떨어져 글을 쓸 때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같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만이 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생각은 자기 본위에서 나온 우월감일 뿐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함께 도움을 주고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언제까지나 자신만을 의지하고 밀고 나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두고 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조언한다. 작품을 자신만의 습작 노트에 사장시키지 말라. 바깥으로 꺼내놓으라. 예술가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존재라는 생각 같은 것은 떨쳐버려라.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럽다. 자신만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 누구에게나 천재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자주 경험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있다. 아주 뛰어난 글을 써놓고도 정작 글을 쓴 사람은 그 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현상이다. 나와 다른 학생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좋은 글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고 멍청하게 쳐다보기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조금 더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다. 내가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다. 자신이 좋은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나는 학대를 받거나 짓밟힌 사람을 볼 때보다도 더 심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목소리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다. 그 일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선입견이 어찌나 강한지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글로 옮겨놓고 나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셰익스피어 같은 대문호라는 말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정직한 고결함과 세심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해내는 천재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의 글이 우수하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가지 예가 떠오른다. 한 여자 시인이 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를 미네소타의 연인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글을 발표했을 때 교실은 물론이고 복도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발표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다. 그녀는 모두가 자신의 시를 매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훗날 그녀는 그때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내 작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바보짓을 하고 말았어요. 다른 예는 일요일 저녁반을 수강하는 소설가였다. 장편을 쓰는 그녀는 잡지사의 부편집장이자 성공적인 희곡 2편을 발표한 작가이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미네아폴리스 트리뷴지에서 비평가가 뽑은 화제작으로 선정됐다. 그녀는 글쓰기 워크숍 기간 동안 아주 뛰어난 소품들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녀도 자신의 작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으리라 확신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미 글쓰기를 경험한 작가였기 때문이다. 한 달 후 그녀와 아침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내가 먼저 그녀의 작품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내가 그 작품을 좋게 평가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워했다. 나 또한 그녀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사실 그 작품은 좋다라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훌륭한 작품이었다.
나는 그 소설에 대해 자신의 모습과 인생에 대해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해 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종류의 글은 선생님이나 쓸 수 있죠.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카타기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 모두가 부처입니다. 나는 당신이 부처라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내 말이 믿어지지 않겠죠. 당신이 자신이 부처임을 자각할 때 당신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바깥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좋은 글을 썼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재능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사이를 가로막던 장애물을 치워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아름답고 창의적인 인간의 작업이라는 사실을 끌어안아야만 한다. 때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이 보일 때가 있다. 아, 그때 나는 정말 괜찮았어. 하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깨달음일 뿐이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장하는 허풍쟁이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내 말은 우리 안에는 누구나 뭔가 천재적인 것이 들어있으며 그것을 바깥으로 발산시켜야만 한다는 뜻이다. 내면에 있는 풍요로움을 외부에 있는 작품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예술가들이 바라마지 않으면서도 다가가기 힘든 고요한 평화와 확신감을 얻는 열쇠다. 작품도 형편없고 나도 형편없다 하거나 작품은 좋은데 나는 나쁘다. 또는 작품은 나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말은 하지 말라.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좋은 글을 막는 벽을 뚫고 나가 그 글이 바로 나 자신임을 주장할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라. 이것이 우리가 맨 먼저 떼어놓아야 할 첫걸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내용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고 더불어 우리의 작품도 훌륭할 때 그것이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야기 친구를 만들라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 글을 쓸 시간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더 혼자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친구를 만들려고 하면서 말하기는 혼자서 펜과 종이만을 상대로 보내야 하는 길고 긴 창작의 시간에 앞서서 하는 준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즐겁게 말을 하는 것도 글쓰기의 준비 운동이라고 하니 더 즐겁게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도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험에서 안내서와 같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